승무패 48회차 현미경 부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토트넘과 맨유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패 투폴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부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부 먼저 시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직전 리그컵 번리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도 리그 홈 경기에서는 3승 0무 1패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토트넘이고, 최근 맨유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1승 1무 4패로 열세인데 그래도 지난 시즌에는 1승 1패로 팽팽했던 면이 있습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 6대1 대승을 거둔 바 있는 토트넘이고,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맨유 상대로 지난 시즌 3골 1도움을 기록한 바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발끝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토트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그컵 번리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뒀지만 번리전에서 손흥민을 포함해서 주축 자원들이 후반전에 대거 투입이 됐고, 해리 케인 선수는 풀타임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가 있는 것이 토트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업 측면 자원인 브라이언 힐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후반전에 교체 카드 한 장이 없어진 것은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유 같은 경우에는 리버풀과의 홈 경기에서 0대5로 대패를 당하면서 체면을 제대로 구겼습니다. 솔샤르 감독이 경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맨유이고, 그래도 맨유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부터 원정 경기에서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노려봄직한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주중에 리그컵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토트넘보다 체력적인 우위가 있고, 미드필더 폴 포그바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장을 하기 때문에 중원 쪽에 전력 누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호날두 선수가 3경기에서 한 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호날두 선수가 또다시 침묵을 한다면 맨유가 어려운 경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무적인 것은 수비수 바란 선수와 공격수 마시알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고, 바란 선수가 수비에 돌아온다면 굉장히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두 팀 모두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좀 더 절실한 쪽은 맨유의 솔샤르 감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샤르 감독이 토트넘전에서도 승리를 하지 못하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기 때문에 배수의 진을 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난 리버풀전에서 맨유가 측면 수비의 약점을 드러낸 것을 고려를 하면 토트넘전에서도 측면 수비의 약점이 드러나면서 고전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버풀의 공격수 피르미누가 맨유를 상대로 2선과 3선까지 내려오면서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 맨유 수비를 끌어내면서 그 빈 공간을 모하메드 살라나 풀백들이 파고들면서 리버풀이 측면을 허물고 5골이나 뽑아냈습니다. 토트넘 역시 공격수 해리 케인이 리버풀의 피르미누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수비를 끌어내고, 토트넘의 퀄리티 있는 측면 자원인 손흥민과 모우라 같은 자원들이 빈 공간을 파고든다면 토트넘 역시 맨유의 헐거운 측면 수비를 요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맨유의 레시포드 선수가 역습 상황에서 스피드나 마무리는 좋지만 레시포드 선수가 원체 측면 수비 가담이 없기 때문에 지난 리버풀전처럼 측면 수비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토트넘의 퀄리티 있는 측면 자원들에게 굉장히 고전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맨유는 미드필더 포그바 선수가 퇴장 징계로 빠지기 때문에 중원에서 번뜩이는 패스 줄기가 하나 사라졌고, 맨유의 3선 미드필더인 맥토미니, 마티치, 프레드의 역량이 토트넘의 3선인 스킵, 호이비에르 조합을 압도한다고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중원 쪽에서도 팽팽한 매치가 예상이 됩니다. 여전히 기대를 걸어볼 만한 것은 그래도 맨유 공격진에는 호날두 선수의 한방이 있고 2선에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번뜩이는 한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기대를 걸어봄직한데, 최근 토트넘의 중앙 수비수 로메로 선수가 컨디션이 좋고 오른쪽 풀백 로얄 선수 역시 수비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있기 때문에 단순히 호날두 선수에게 기대는 플레이에 의존을 한다면 여전히 답답한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맨유에게 기회가 있는 것이 토트넘 역시 원체 누누 감독이 전술적인 역량이 떨어지고 선수들의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단순한 역습 패턴과 소일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교체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이 무전술 대 무전술의 대결이라면 맨유 또한 선수단 퀄리티에서 밀리지 않기 때문에 승리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올 시즌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20개 구단 중에서 유일하게 무승부가 없다는 점과 맨유 역시 무승부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점을 들어봤을 때 승패가 갈리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8번 경기는 승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발렌시아와 비아레알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렌시아가 최근 5경기 3무 2패로 굉장히 좋지 못하고 직전 베티스 원정에서도 1대4로 대패를 당했습니다. 그나마 홈구장인 메스타야에서는 원체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발렌시아이기 때문에 홈경기 2승 2무 1패로 굉장히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아레알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굉장히 팽팽한 흐름이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1승 1패로 홈팀이 승리를 가져가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홈에서는 성적과 수비력이 상승하기 때문에 발렌시아가 쉽게 패할 것 같지 않은 느낌이고 이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헤타페 출신의 보르달라스 감독이 부임을 한 다음에 개막 후 4라운드까지는 3승 1무의 상승세를 탔는데 그 이후에 귀신같이 리그 7경기에서 3무 4패로 승리가 없는 것이 발렌시아입니다. 이 보르달라스 감독이 부임을 한 이후에 발렌시아가 점점 헤타페2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라리가에서 경고 퇴장 비율이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 평균 파울 역시 1위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거친 축구를 하고 있는 것이 발렌시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리가에서 전방 압박 수치가 전체 5위에 해당할 정도로 보르달라스 감독이 자신이 헤타페에서 하던 축구를 고스란히 발렌시아에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수 게데스 선수가 리그 7경기 한 골에 그치고 있고 미드필더 솔레르 선수 역시 4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최전방 마무리 피니셔가 부재한 점이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아레알 역시 발렌시아 못지않게 분위기가 좋지 못합니다. 5경기 2승 1무 2패로 굉장히 좋지 못한 흐름에 카디스와의 홈경기에서 충격적인 3대3 무승부에 그쳤기 때문에 비아레알이 올 시즌 여전히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홈 발렌시아를 상대로 쉽게 승리까지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정 경기에서 0승 3무 1패로 무려 4무나 거두고 있는 비아레알이고 라리가에서 전방 압박 수치 전체 2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발렌시아와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격수 단주마 선수가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면서 이 득점을 책임지고 있고 에이스 제라르 모레노 선수가 부상 중이기 때문에 화력이 떨어져 있는 것이 비아레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블라이의 디아라는 랭스 출신의 공격수가 카디스전에서 1골 1도움으로 깜짝 활약을 했기 때문에 단주마에게 의존을 하는 이 지루한 측면 패턴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발렌시아 원정 이후에 3일 뒤에 영보이스와 챔피언스리그 홈 경기를 치르는 일정이기 때문에 일정 면에서는 발렌시아보다 훨씬 더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좋지 못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쉽사리 승부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점은 두 팀 모두 빡세게 전방 압박을 가한다는 점인데 공격 상황에서는 발렌시아가 롱볼, 다이렉트 플레이 그리고 측면의 속도감을 중시를 한다면 비아레알은 역습이 위력적이긴 해도 지공 상황에서 패스와 점유를 중시하는 팀이기 때문에 두 팀의 색깔이 극명하게 갈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팀 모두 최전방에서 확실한 마무리에 고민이 깊은 상황이고 발렌시아의 강점이 세트피스 공격과 제공권인데 비아레알이 제공권은 약한데 이상하게 세트피스 실점이 없는 편이기 때문에 발렌시아가 쉽사리 세트피스에서도 재미를 보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상대 전적에서는 한 골차로 홈팀이 승리를 가져가는 승패가 갈리는 양상이 나왔지만 두 팀 모두 좋지 못한 분위기가 있고 최전방 마무리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비아레알의 무자비 면모 발렌시아 역시 무자비 면모가 최근 있기 때문에 굉장히 팽팽한 흐름이 나오면서 물을 캐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9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카디스와 마요르카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디스가 직전 비아레알 원정에서 깜짝 3대3 무승부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는 성공을 했지만 최근 5경기 2무 3패로 여전히 좋지 못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 경기에서 0승 3무 3패로 경기당 평균 0.5골이라는 굉장히 고자 공격력을 보여주는 것이 홈에서의 카디스이기 때문에 마요르카를 상대로 과연 몇 골이나 넣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부 리그 시절을 통틀어서 최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마요르카에게 굉장히 약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비아레알 원정에서 공격수 로자노 선수가 깜짝 3골을 넣어주면서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로자노라는 공격수에게 기대를 걸어봄직한 카디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발렌시아 출신의 공격수 소브리노 선수가 시즌 첫 어시스트를 기록을 한 것도 이 로자노, 소브리노의 어떤 듀오에 기대를 걸어봄직한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테랑 공격수 네그레도 선수는 최근에 너무나도 좋지 못하기 때문에 지난 비아레알전에서 벤치에서 결장을 한 수모를 겪었습니다. 네그레도 선수가 10경기 한 골 부진이기 때문에 또다시 로자노나 소브리노 같은 젊은 자원들이 해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이 세비야와의 홈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귀중한 승점을 챙겼습니다. 마요르카의 특징이 섬 지역인 홈경기에서 굉장히 강한데 원정 경기에서는 확실히 홈보다는 경기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기당 평균 0.8골이라는 득점력을 원정에서 보여주고 있고 특히 원정에서는 이 수비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마요르카인데 이 2배 이상 수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카디스를 상대로도 의외로 실점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베테랑 측면 수비수 코스타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장을 하지만 주전급 자원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렇게까지 전력 누수는 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선 자원인 쿠보 선수는 여전히 부상이기 때문에 이 측면과 2선에서의 파괴력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는 마요르카이고 마요르카의 약점 역시 최전방 마무리가 조금은 부실하다는 점입니다. 3골 이상 넣은 공격수가 없고 앙헬 로드리게스, 다니 로드리게스, 니뇨 같은 선수들이 2골씩밖에 넣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득점원이 없는 것이 마요르카의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굉장히 유사점이 많은 두 팀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팽팽한 무승부가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먼저 두 팀은 점유율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팀입니다.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평균 점유율이 라리가 꼴등, 그리고 마요르카는 17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전방 압박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를 뒤로 빼고 역습을 추구하는 성향도 비슷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슷한 색깔이 많은 것이 두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강점도 비슷한 것이 양팀 모두 세트피스 공격이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카디스는 세트피스 득점도 많은 대신 실점도 많은 팀인데 마요르카는 제공권은 약한데 세트피스 실점이 2골로 비교적 작기 때문에 세트피스에서는 의외로 마요르카가 좀 더 재미를 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카디스가 원체 파울 횟수가 적은 팀이고 세트피스 기회를 코너킥을 제외하면 그렇게까지 많이 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체 무게중심이 낮다 보니까 파울을 하면 자신들의 위험 지역에서 파울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요르카가 세트피스에서는 웃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양팀 모두 최전방 공격 자원이 부실하기 때문에 많은 득점이 나오긴 힘들어 보이고 직전 카디스의 공격수 로자노 선수가 비아레알을 상대로 3골이나 넣어줬지만 이상하게 올 시즌 4골 넣은 것이 모두 홈 경기가 아니라 원정 경기였기 때문에 로자노가 또다시 홈에서 침묵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서로 비슷한 체급, 전술적인 성향, 상대 전적 자체도 끈적한 한 골차 승부 혹은 무승부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를 하면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경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10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노리치와 리즈의 경기인데 노리치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리치가 첼시 원정에서 굴욕적인 0대7 대패를 당하면서 여전히 시즌 첫 승을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주중에 리그컵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리즈보다는 체력적인 우위가 있습니다. 주전 중앙수비수 벤 깁슨 선수가 첼시전에서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있고 오른쪽 핵심 측면 자원
자원인 캔트웰 선수가 5경기째 결장 중입니다. 지난 시즌에 캔트웰이 6골 6도움을 올려주면서 공격의 엔진 역할을 하던 선수인데 이 캔트웰 선수까지 없다 보니까 공격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주포 공격수 푸키 선수가 최근 리그 4경기 무득점에 그치고 있고 올 시즌 노리치가 심각한 것이 실점이 23골로 가장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데 득점은 딱 2골밖에 없습니다. 그 2골이 모두 푸키 선수가 넣은 건데 이 푸키 선수마저 최근에 4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공수 양면에서 문제가 심각한 것이 노리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리즈 역시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못한데 5경기에서 1승 1무 3패에 그치고 있습니다. 직전 리그컵 아스날 원정에서 0대2로 완패를 당했는데 이 경기에서 핵심 자원들이 대거 경기를 소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스날에게 무기력하게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체력 누수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핵심 미드필더 칼빈 필립스 선수가 3주 만에 아스날 상대로 복귀전을 치렀기 때문에 이 칼빈 필립스 선수가 들어왔을 때와 안 들어왔을 때의 리즈의 승률 차이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칼빈 필립스 선수의 활약을 기대를 걸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즈가 최근에 어려운 것이 주포 공격수 벤포드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최전방에 로드리고 선수가 나오고 있는데 8경기에서 로드리고 선수가 한 골밖에 넣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페널티킥으로 넣은 골이기 때문에 이 벤포드 선수의 최전방 마무리가 그리운 것이 리즈이고 수비 쪽에서는 아일린과 로빈 코우 선수가 장기 부상 중이기 때문에 수비 쪽에도 누수가 있는 것이 리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이 핵심 측면 자원인 하피냐 선수는 제가 현지 기사를 찾아본 결과에 따르면 출전 가능성이 조금은 높지 않나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측면 수비에 약점이 있는 노리치가 리즈의 퀄리티 있는 측면 자원을 막아내기에는 어려운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리즈가 최전방에 벤포드가 빠지면서 골 결정력이 떨어져 있지만 좌우 측면에서 데니얼 제임스, 하피냐라는 걸출한 측면 자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노리치의 측면을 허물 만한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하피냐 선수가 부상 여파와 A매치 피로로 인해서 결장을 했지만 이번 경기는 출전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 보이기 때문에 하피냐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 나와줄 수만 있다면 특유의 돌파와 왼발 가마차기 슈팅 한 방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백 수비로 전환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수비가 안정감을 찾는 듯 했지만 리그 1등 팀인 첼시한테 7골이나 내주면서 대패를 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앙 수비수 깁슨 선수가 퇴장을 당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깁슨이 나오지 못한다면 이번 경기 19살 어린 수비수인 이 오모베미델리라는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하피냐가 들어온다면 이 노리치가 왼쪽 측면이 굉장히 탈탈 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즈의 핵심 미드필더 칼빈 필립스 선수가 복귀한 것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리즈가 지난 시즌부터 필립스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승률이 확연한 차이가 있었던 것처럼 리즈가 중원과 측면에서 우위를 가져가면서 꾸역승은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즈가 직전 아스날과의 리그컵 경기에서 완패를 당했는데 당시에 아스날이 리즈의 전방 압박을 뚫어내기 위해서 롱볼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 롱볼을 적극적으로 때려서 리즈의 수비 라인을 뒤로 물린 다음에 그 수비와 공격 사이에 벌어진 포켓 공간을 이 드리블과 전진성이 좋은 나일스 선수가 이 전진을 하면서 굉장히 재미를 많이 봤는데 노리치 같은 경우에도 롱볼을 구사를 하기 때문에 리즈 수비진을 뒤로 물릴 수는 있겠지만 그 수비와 공격 사이의 포켓 공간을 파고들 수 있는 이 전진성이 좋은 자원이 별로 없습니다. 캔트웰 같은 자원들이 그러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됐지만 이번 경기 역시 캔트웰 선수가 출전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노리치의 롱볼이 그렇게까지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승리까지 가져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노리치로서는 리즈의 넓은 수비 뒷공간을 이 테무 푸키나 사전트 같은 공격수들이 파고들면서 역습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다면 체력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최근에 리즈 역시 너무나도 좋지 못한 경기력이기 때문에
이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시즌 첫 승을 거두지 못하는 팀들은 이 언제 어디서거나 이 시즌 첫 승을 거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들어본다면 이 폴더스를 가져가면서 승패 투폴로 이변을 노려볼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저는 노리치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시다면 노리치의 승리까지 가져가 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아스톤 빌라와 웨스트햄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의 분위기가 굉장히 다릅니다. 빌라 같은 경우에는 3연패 수렁에 빠져 있고 직전 아스날 원정에서 1대3으로 완패를 당했습니다. 이 세트피스 실점이 굉장히 많은 것이 약점으로 꼽히고 있는 빌라이고 웨스트햄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지난 시즌에 2패를 당했을 정도로 웨스트햄만 만나면 최근에 작아졌던 아스톤 빌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 경기 빌라파크에서는 그래도 2승 1무 1패로 굉장히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대치로 무승부까지 가져갈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주포 공격수 데니 잉스 선수가 7경기 한 골밖에 넣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화력이 굉장히 저하가 되어 있습니다. 와킨스 선수 역시 7경기 한 골에 그치고 있고 이 야심차게 영입을 했던 플레이메이커 부엔디아는 여전히 1부 리그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측면 자원인 베일리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오자마자 아스날전에서 어시스트를 기록을 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빌라가 3연패 수렁에 빠진 것과 비교했을 때는 너무나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고 심지어 리그컵 경기에서는 승부차기 끝에 맨시티를 제압을 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올 시즌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 오히려 원정에서 3승 1무 0패로 성적이 더 좋은 것이 웨스트햄입니다. 특히 이 수비력이 2배가량 상승이 되기 때문에 원정에서도 다부진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포 공격수 안토니오 선수가 토트넘을 상대로 4경기 만에 득점포를 재가동을 하면서 예열을 마친 것도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맨시티와의 리그컵 경기에서 후반 중반 이후에 교체 카드를 활용을 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가 조금은 있고 리그컵 경기를 치르지 않은 빌라보다는 체력적인 열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른쪽 풀백 쿠팔 선수가 돌아오기 때문에 쿠팔 선수의 복귀로 인해서 웨스트햄이 완전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아직 완벽한 플랜 A가 갖춰지지 않은 아스톤 빌라가 조직력적인 측면에서 웨스트햄에게 밀릴 것 같은 경기입니다. 빌라의 딘 스미스 감독이 최근에 3백 수비 그리고 강력한 전방 압박 전술을 구사를 하다가 수비 뒷공간이 털리면서 연패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3백 체제에서 데니 잉스와 와킨스 투톱 콤비의 호흡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공격도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측면 자원인 베일리 선수가 복귀를 하면서 이 4백으로 전환을 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4백으로 전환이 된다면 3백보다는 나은 경기력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현재의 웨스트햄의 조직력과 3선부터 2선 그리고 최전방 안토니오까지 이루어지는 어떤 짜임새 있는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아스톤 빌라의 수비가 그렇게까지 견고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아스톤 빌라가 세트피스 실점이 굉장히 많은데 웨스트햄이 세트피스 득점 EPL 최상위권이라는 점에서 빌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세트피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빌라가 홈에서 성적이 좋지만 웨스트햄 역시 원정 깡패 면모가 있고 더욱이 상대 전적 면에서 최근 웨스트햄이 아스톤 빌라를 압도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원정에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최근 웨스트햄이 유로파리그 컵 대회 리그 경기를 병행을 하면서 체력적인 누수가 굉장히 크고 다음에 이 행크와의 유로파리그 경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빡빡한 일정이라는 점에서 체력적인 누수가 리스크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에 이 패배는 없었지만 리그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경기는 한 골차 꾸역 승부가 많았기 때문에 빌라가 그래도 아스날전에서는 4백으로 전환을 한 이후에 경기력이 개선이 됐다는 점 등을 고려를 하면 만약에 빌라의 딘 스미스 감독이 또다시 똥꼬집으로 3백을 들고 나온다면 웨스트햄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정신을 차리고 4백으로 돌아와서 이 다부진 경기력을 보여
보여준다면 팽팽한 무승부도 그려지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12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헤타페와 에스파뇰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헤타페가 그라나다 원정에서 후반 추가 시간 막판에 동점골을 허용을 하면서 또다시 리그 첫 승에 실패를 했습니다. 에스파뇰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과거에 2승 3무 1패로 굉장히 팽팽했던 흐름이 있고 19-20 시즌에는 2연속 무승부를 거둔 바 있습니다. 헤타페는 리그 11경기에서 실점이 17골로 최다 실점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수비가 굉장히 불안하고 리그 11경기에서 득점은 4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라리가 최고의 빈공팀입니다. 심지어 4골 중에서 1골은 상대 자책골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만들어낸 골은 3골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키케 감독이 부임을 한 이후에 3경기 2무 1패로 여전히 승리가 없는 헤타페이고 그래도 그라나다전에서 에네스 위날이라는 공격수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시즌 첫 골을 만들어낸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측면에서 번뜩이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얀크토라는 영입생이 부상 중이기 때문에 얀크토 선수의 공백이 측면에서 꽤나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라나다전에서 후반 막판에 동점골을 내줬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 내용은 처참하게 털렸습니다. 점유율을 무려 그라나다가 75%를 가져갔고 패스 숫자는 그라나다가 485개를 기록을 했는데 헤타페는 패스 숫자가 109개밖에 되지 않았을 정도로 경기 내용이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바오와의 홈 경기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거뒀을 정도로 확실히 홈에서는 3승 2무 1패 굉장히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는데 원정에서는 0승 3무 2패로 굉장히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테랑 중앙수비수 까브레라 선수가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데 에스파뇰이 문제인 것이 핵심 공격수 라울 데 토마스 선수가 직전 빌바오와의 경기에서 경기 막판에 불필요한 파울을 하면서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이 퇴장 징계로 결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울 데 토마스 선수가 에스파뇰이 올 시즌 넣은 11골 중에서 무려 6골을 책임졌던 공격수이기 때문에 라울 데 토마스가 나오지 못한다면 에스파뇰 역시 헤타페를 상대로 쉽게 승리를 가져가기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에스파뇰의 주포 라울 데 토마스의 징계 결정으로 인해서 양팀 모두 골이 터지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헤타페는 감독 교체 이후에도 여전히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직전 그라나다전에서도 후반 추가 시간 막판에 동점골을 내주고 다 잡았던 승리 기회를 놓쳤습니다. 새 감독 체제에서도 압박 기조를 벌이지 않아서 수비 뒷공간 노출이라는 약점이 있는 것이 헤타페입니다. 에스파뇰은 최근 기세가 좋은데 핵심 공격수 라울 데 토마스가 퇴장 징계로 결장을 합니다. 이 선수가 올 시즌 에스파뇰이 넣은 11골 중에서 무려 6골이나 넣은 선수이기 때문에 에스파뇰의 화력 저하가 예상이 됩니다. 헤타페는 리그 11경기에서 4골밖에 넣지 못한 빈공팀이고 에스파뇰은 원정에서 성적과 수비력이 떨어지지만 최근에 베테랑 중앙수비수 카브레라 선수가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카브레라가 이끄는 이 포백 수비를 헤타페의 빈공이 뚫어내기에는 버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양팀 모두 득점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팽팽한 무승부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표율이 에스파뇰 쪽으로 조금 몰렸기 때문에 헤타페 쪽으로 조금은 틀어볼 만한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무패 48회차 현미경 분석 마지막 경기는 소시에다드와 빌바오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시에다드가 직전 셀타비고 원정에서 2대0 깔끔한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5경기 3승 2무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보다 한 경기를 더한 상황에서 1위까지 치고 올라간 소시에다드이고 특히 올 시즌 홈 경기에서는 4승 1무 0패로 패배가 없는 것이 소시에다드입니다. 이 빌바오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4승 1무 1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의 스코어를 보시면 모두 1대0, 1대0, 1대1로 승부가 났을 정도로 굉장히 빌바오와는 이 바스크 지역 더비 관계로서 팽팽한 경기가
펼쳐진다는 것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격수 이삭 선수가 최근 A매치 포함해서 6경기 5골 1도움으로 맹활약을 하고 있고, 소시에다드의 최다 득점 공격수인 오야르사발 선수가 최근에 부상 여파로 나서지 못했는데, 이 현지 기사를 찾아보니까 오야르사발 선수의 출전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고 합니다. 브라이튼 출신의 골키퍼 매튜 라이언 선수가 소시에다드로 이적을 해왔는데, 셀타비고전에서 무려 6개의 선방을 기록을 하면서 라리가에서 적응을 마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바오와의 홈경기 이후에 4일 뒤에 유로파리그 홈경기를 치르는 일정이기 때문에 최근 3-4일 간격으로 6경기를 치르는 강행군이라는 점에서 체력적인 누수가 예상이 됩니다. 홈에서 무패를 달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4경기에서 5골밖에 홈에서는 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홈에서는 이상하게 골을 못 넣는 것이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홈에서는 5경기에서 실점이 한 골도 없기 때문에 두 팀 모두 짠물 수비라는 점에서 득점이 많이 터질 것 같지 않은 경기입니다. 빌바오는 에스파뇰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는데 올 시즌 패배가 1패밖에 없지만 원정에서는 1승 4무 0패로 굉장히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그 10경기에서 실점이 6골밖에 되지 않아서 라리가 최고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빌바오이기 때문에 홈에서 빈공을 보여주는 소시에다드가 체력 누수까지 겹친다면 빌바오의 탄탄한 4-4-2 두 줄 수비를 뚫어내기에는 굉장히 버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빌바오의 공격수 이냐키 윌리엄스 선수가 오랜만에 득점포를 재가동한 것은 골 결정력에 약점이 있는 빌바오로서는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바스크 더비라서 굉장히 팽팽한 매치가 예상이 됩니다. 굉장히 수비가 탄탄한 두 팀의 대결이기 때문에 저득점 무승부도 구미가 당기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먼저 소시에다드가 올 시즌 홈에서 무패, 무실점을 기록을 할 정도로 홈에서는 공격력은 떨어지지만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패하지 않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바오 역시 원정에서 무승부가 4차례로 많은데 실점이 5경기에서 원정 2골밖에 내주지 않았을 정도로 원정에서 수비력이 더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전방 압박 기조가 있지만 무게중심이 높은 쪽은 빌바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팀 모두 세트피스 공격이 좋지만 동시에 수비도 좋기 때문에 서로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확률은 적어 보입니다. 소시에다드가 패스와 점유를 신경 쓰는 반면에 빌바오는 패스, 점유보다는 공을 뺏어낸 다음에 빠른 다이렉트 플레이를 선호하기 때문에 두 팀의 색깔이 조금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소시에다드는 4-2-3-1 포메이션을 주로 활용을 하고 3선의 메리노, 수비맨디라는 탄탄한 수비형 미드필더가 포진을 합니다. 빌바오 역시 마르셀리노 감독 특유의 조직적인 4-4-2 포메이션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양팀 모두 조직력 대 조직력, 수비력 대 수비력의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경기는 바스크 더비로 굉장히 치열한 면이 있고 스페인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소시에다드가 핵심 공격수 오야르사발 선수의 복귀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야르사발이 소시에다드에 돌아온다면 최근 컨디션이 좋은 공격수 이삭 선수의 활약이 더해지면서 소시에다드가 홈에서 특유의 한 골차 신승도 그려볼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14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48회차 현미경 분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취합 시간이 굉장히 짧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양질의 자료와 분석을 담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